오늘의 머릿말. 반전이 특히 인상적인 소설을 읽을 때마다 궁금해집니다. 이 작가님은 반전을 먼저 생각하고 소설을 쓰신 걸까? 아니면 쓰다가 거기에 맞는 반전을 발견하신 걸까? 이 반전을 생각해낸 다음에 얼마나 신나셨을까?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유달리 자주 쓰이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스릴러인데요. 페이지 터너라는 말에는 재미있다는 말 외에도 빠르게 잘 읽힌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예전에는 공항에 있는 서점에 가면 이런 페이지 터너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곤 했어요. 흥미로운 캐릭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 결국 말끔하게 사건이 해결될 걸 알아도 내내 조마조마해 하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끝을 보지 않고는 책을 덮을 수 없다는 건 굉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 홍학의 자리 2인조를 쓰신 정혜연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만드는 정혜연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 먼저 드리고 얘기 슬슬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정혜연 작가님은 2012년 장편소설 더블로 데뷔하셨는데요. 2023년 방영된 드라마 유괴의 날 원작이 바로 정혜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고요. 복명 아파트 꽃미남 수사일지, 지금 죽으러 갑니다, 2인조, 유괴의 날을 비롯해 장편소설만 20권이 넘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셨습니다. 2021년에 발표하신 홍학의 자리는 꾸준히 많은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듭의 끝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고요. 매일 엄격하게 루틴을 지키며 글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사인과 하신 인터뷰를 보니 9시 출근, 5시 퇴근 일정으로 글을 쓰시는 것도 그렇지만 매일 저녁 7시부터 채널 11번, 7번, 9번 순으로 막장 드라마 시청 이후 9시 취침하시는 것까지 꼬박꼬박 지키신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은 혹시 번아웃으로 고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선 이제 막장 드라마를 제가 보는 거는요. 제가 엄마랑 둘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면 뭘 해야 되나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텔레비를 보게 되면서 이제 막장 드라마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이 참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반전만. 얘가 누구 딸이었는데 그 애가 바뀌고 친모는 그걸 모르고 자기 딸을 해치려고 하고 막 그 온갖 음모를 꾸미다가 진실을 맞아요. 알게 되자마자 막 반성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결말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은 망한다 이런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독자님들이 이래서 사이다 결말을 좋아하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네네.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일 드라마는 아주머니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배우들이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입으로 다 맞아요, 대사를 맞아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를 안 써도 그 사람들이 네. 자기 감정을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쓰는 직업인데 그 시간 동안은 이제 머리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제 감상하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안에 끝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완전 이제 도파민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게 됐는데 네. 번아웃은 제가 인제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 번아웃이라는 말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뭔지 알게 되기 전에 좀 힘들었던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나가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이렇게 잘 안 풀려서 힘들 때도 '어머 창작의 고통.' 이러면서 막 되게 즐거워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힘들다 뭐 싫다 이걸 넘어서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오늘은 못 쓸 것 같다.
오늘은 어제만큼의 페이지를 그러니까 내가 정한 분량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그냥 공포처럼 이게 네네. 다가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무서워하면서도 저를 인제 끌어다가 억지로 그냥 앉히는 기분으로 책상 앞에 앉혀서 그냥 계속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제 좋지 않은 방법이었죠. 그러다 이제 병을 좀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 좀 충분히 인제 쉬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10년 다니면 휴가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제 올해와 내년은 좀 쉬게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음. 예 그리고 작업을 하는 중간에도 뭔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다 하면 절 좀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작업해 둔 게 있어서 올해도 장편이 출간됐고 뭐 앞으로도 나올 엔솔로지 인제 단편 작품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작가님 일하시는 방식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기하면서 네. 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 1 년의 연차를 한 18일 정도 네. 책정하고 네. 예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예.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정말 직장인처럼 리듬을 만들어서 시간을 운용하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직장인 생활할 때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연차의 개수가 18 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가 되면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내가 너무 늘어질 것 같다. 게을러질 것 같다.'라는 그게 강박에 가까운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출근 9 시에 하고 퇴근 6 시나 5 시에 하고 점심시간이 12 시다. 그리고 너에게는 연차가 18 개가 있으니 네가 쉬고 싶을 때 그 연차 안에서 네. 사용을 해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월급을 주겠다 해서 월급날도 매달 21 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루틴에 맞춰서 좀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네. 이제 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 자는 시간도 자유, 그리고 예. 돈이 들어오면 다 쓰고 없으면 아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작가님은 계속해서 딱 그 틀을 정확하게 맞추고 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일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일을 할 거고 뭔가 사회적으로의 1 인분의 그 활동을 할 거고 역할을 해낼 거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생활을 할 때의 그 루틴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움직이게 하고 네가 이 시간 동안은 무조건 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앉아 있어야 해. 예 음.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루틴이 없으면은 제가 망가질까 봐 더 경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2000 년대 초반에 귀연이의 인터넷 소설을 읽고 로맨스 소설 작가로 활동하신 게 작가로서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릴러로 방향을 트셨다고 들었는데요. 장르가 크게 다른 것 같아도 로맨스 소설을 쓴 경험이 작가님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일단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게 쓰면서 배우는 네. 거니까. 너무나 감사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로맨스 프로 작가님들한테는 너무 죄송할 정도로 저는 가볍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편 이야기를 하나 만드는 데 대한 어떤 공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로맨스 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나오는 책날개에 들어가는 작가 소개에 저는 인제 지금 스릴러 작가니까 스릴러 소설 더블로 데뷔했다고 인제 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더블을 읽으셨던 분이 초기 작품인데도 정말 잘 썼다고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전에 네. 활동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게 있어 가지고 예 저는
예, 로맨스 소설계에 진짜 감사하고 음. 또 반은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소설이 감정을 다루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작가님의 그 소설에서 강점이기도 한 인물들의 심리에 예. 대한 부분들이 많이 그때 기틀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는 악의. 인간은 그렇죠. 로맨스에선 그런 걸 잘 다루지 않죠. 더럽고 인간은 나쁘고 악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그 사랑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 소설을 쓰면서 5, 6년 쓰고 책도 내고 했지만 이게 뭔가 내 옷을 입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예, 스릴러를 쓰니까 내가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예, 스릴러를 쓰게 됐고 이걸 쓰니까 예, 인제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2년 동안 일하다가 작가가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업 작가가 되시던 때 1년치 생활비를 모은 다음에 퇴사하셨는데요. 홍학의 자리가 그렇게 전업 작가가 되신 뒤에 나온 걸 생각을 하면 정말 훌륭한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업에서 전업으로 전환하시던 때 염두에 두신 기준이 무엇일지가 궁금한데요. 단순히 1년치 생활비를 모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렇게 제가 게을러지는 거를 가장 경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생활비 1년치 생활비를 모으면서도 계속 '내가 퇴사를 하면 어떻게 지내겠다.'라는 그런 계획표를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했던 것 같고 퇴사하기 직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제가 하루에 딱 1시간 정도밖에 글을 못 썼어요. 못 쓰는 날도 많았고요. 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바로 퇴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셔 가지고 근데 인제 뭐 직원을 구할 형편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장사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식당으로 퇴근을 해서 인제 저녁 장사를 하고 그럼 11시가 돼서 인제 퇴근을 해 가지고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씻고 그러면 한 12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딱 1시간 내일 출근 또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인제 1시간 정도 글을 쓰고 인제 다음날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글을 쓰기 위해서 막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자료 조사를 하는 시간 이게 책을 읽는 시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가게 문을 닫게 됐고 저도 인제 직장에 다니면서 스릴러 작가로 전향하고 책을 몇 권을 이렇게 내면서 글 쓰는데 하루로 인제 온전히 투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인제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때가 아닐까.'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도전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치 생활비를 모으고 인제 계획을 세우고 퇴사를 했죠. 딱 1년만 해 보자. 안 되면 다시 겸업 작가를 하더라도 한번 하고 싶은 일을 해 보자. 내가 나중에 늙어서 이 1년을 생각해 보면 그 1년이 되게 큰 손해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이제 글 쓰고 자유롭게 책 읽고 자료를 공부하고 막 하면서 행복했지만 처음에는 좀 부침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실제로. 1년이 다가오는데 통장은 비어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직장 다니기 전에 여행 한번 갔다 오자 해서 가족 여행으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는데 오면서 비행기가 딱 랜딩하는 순간에 데이터들이 켜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웬일이야. 카카오에서 공모전에 당선됐다고. 너무 좋으셨겠어요. 예. 너무 진짜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아. 예. 그래서 순간 이 공모전 상금이 얼마였지? 그거를 딱 보고 인제 그 이후로부터 세상에. 뭔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운도 좀 따르고 해서 전업 작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 박영규 배우님이 인생은 원샷 원카트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제 원샷 원카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진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타이밍이 아마 네. 여행 가 계시는 동안도 계속 그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서 예, 다시 직장을 예. 찾아야겠다. 뭐 예. 이거 마지막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직장 찾아보자 이런 생각하시면서 아마 맞아요. 여행 동안에도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문자 받으시는 순간에 진짜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가족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 바로 또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네, 여행에서 오면 되게 피로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춘천으로 가는 동안 피곤해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사람을 그 버스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쵸. 예. 아니 진짜 내가 내려서 차력으로 끌고도 갈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진짜. 걸어서도 2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네.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 용기 있는 자가 어떤 성과를 얻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는 그거보다는 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오늘은 정혜연 작가님의 작품들 중에서 홍학의 자리와 이인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 두 권은 작가님께서 골라주셨어요. 이 두 권을 고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두 작품은 같은 시기에 썼어요. 그래서 원래 한 작품 쓰면 그거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해놓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 좀 쉬고 이제 다음 작품을 구상하는데 이건 아이디어가 같이 떠올라서 두 작품을 연달아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작품이라서 이제 쓰는데도 재미가 있었고요. 뭔가 정혜연은 어두운 글도 잘 쓰고 코미디도 잘 쓴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기대감을 막 가지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혜연의 작품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시는 분들께, 물론 정혜연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정혜연의 작품 스타일은 어두운 것만이 아니고 이런 재밌는 코미디도 잘 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두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역시 홍학의 자리 얘기를 빼놓고는 정혜연 작가님을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2021년 여름에 출간된 뒤 지금까지 30쇄 17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 쓰시면서도 이건 잘 되겠다 싶으셨을 것 같거든요. 반전이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작가님 작품 쓰시는 스타일이 시놉시스 없이 처음부터 써지는 대로 쓰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홍학의 자리도 그런 경우였나요? 네, 이것도 처음에 주된 사건이 어떤 거다라고 하고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다라는 생각만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뭐 잘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근데 그래도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제가 신나서 방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내 작품 중에 가장 쓰레기인 주인공을 썼다. 난 그래서 이게 물론 독자님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최악이다 하면서 치를 떠실 그 독자님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완고를 쓴 뒤에 어떤 출판사에 보낼까 하다가 인연이 있는 출판사에 보냈는데 사실은 이게 거절을 당했어요. 어머, 진짜요? 예, 거절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신랄한 평가와 함께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출판사마다 또 취향은 있는 거고. 그럼요. 예. 작품을 냈을 때도 이 작품이 싫으신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 책은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때 어디다 보낼까 하다가 엘릭시르 출판사 책들을 제가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거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투고 주소로 원고 투고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책 몇 권씩 낸 작가면은 이제 청탁을 받는다고 생각을 네네. 하시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청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유괴의 날을 쓰고 나서도 뭐 청탁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투고 주소로 투고를 했고 거기서 편집자님이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했어서 계약을 해서 출간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이게 그렇게 저의 효자가 될 줄은 몰랐고, 예.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방법은 진짜로 시놉시스 없이 쓰고 저는 시놉시스를 먼저 쓰면 그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제 주인공 정도만 대충 세워놓고 첫 시작이 사건이 있고 범인이 누구고 그 진실이 뭔지 정도만 떠올리고 글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장이 넘어가게 하려면 이 단원의 끝을 이 회차를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충격적인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주인공이 고민하게 될 사건이나 아니면 이 사건이 더 심화되거나 반전되게 하려면 어떤 사건을 붙일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쓰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충격적이겠지 하고 쓰다가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건을 이렇게 롤러코스터 위에 태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아니, 홍학의 자리는 실제로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챕터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니까 읽다가 네. 잘 수가 없고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방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인터넷에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해서 서평을 보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거 리뷰를 올리려면 어느 장면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다 스포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너무 기뻤어요. 그쵸. 예. 아, 진짜 작가로서는 너무 뿌듯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홍학의 자리는 밀리의 서재에서도 서재에 담긴 수가 25만을 넘겼습니다. 한 줄 리뷰도 거의 5천 건에 육박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려거든 아무것도 검색하지 마세요. 작가는 속이지 않았다. 나의 편견이 속였을 뿐. 난 진짜 탐정하면 안 될 듯. 이런 한 줄 리뷰들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만큼 반전이 홍학의 자리를 대표하는 추천평인데요. 결말에 반전을 떠올리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게 이제 계기라기보다는 처음에 그냥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시체를 치우는 남자의 이야기를 쓰자라고 소재가 떠올랐고 그럼 왜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치워야 되나?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주인공의 거기서 직업을 떠올렸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 근데 그 직업이 가진 의무만이 아니라 뭔가 이걸 숨겨야 되는 뭔가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반전을 그냥 떠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반전이라는 게 또 그게 대단한 뭐 반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읽는 동안 그 눈을 뗄 수 없이 계속 사건을 터뜨려서 주인공을 절벽 끝까지 밀어내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혜연이가 저는 좀 불쌍했어요. 내내 읽는데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홍학의 자리를 비롯한 정혜원 작가님의 소설을 계속 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에 필요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예. 인상이거든요. 구원의 날의 경우도 주인공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요. 그래서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시는 설정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에는 그들이 가진 전사가 있고 그 전사에 맞는 이제 대사나 행동을 하는 것이 개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이 개연성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취할 때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를 외롭게 만들기 위해서 친구, 연인, 가족까지 모두 잃게 했고 그런 다현이가 이제 자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그 아이의 이제 외로운 캐릭터가 됐죠. 그래서 구원의 날에서도 아이를 잃어버린 여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경찰관의 차를 이렇게 들이박던가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여자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나를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유괴의 날에서는
로이의 아빠가 이제 부자면서도 성격이 굉장히 차고 잔인한 사람이라서 집의 고용인들한테 이제 존댓말을 쓰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로이도 어른들한테 반말을 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억을 잃었을 때도 이제 주인공 명준이에게 반말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소설 속에서 잘 녹이지 않아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나 책을 보신 분들이나 로이가 반말을 하는 게 불편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잘 풀어냈으면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네. 홍학의 자리의 작가의 말에 "스릴러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경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하는 경고가 인정 욕구라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스릴러는 그 사회를 담아내는 사건들을 다룬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한국 사회의 면면을 책 속에서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어떤 것들일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일일 연속극 보는 것도 약간 그런 연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뭐 고전적인 방법론은 뭐 신문 사회면을 열심히 본다든가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일 연속극은 거의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일일 연속극은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러시겠지만 작가님들이 많이 그러시겠지만 이제 뉴스는 매일 보고 다큐 프로그램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노인의 빈곤 문제나 은둔 청년의 고립 그리고 한때는 이제 고령자 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관련된 작품도 썼어요. 네네. 그래서 쓰면서도 그냥 외부에서 볼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상상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우리가 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 해서 최대한 많은 방면의 시선으로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 굳이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그 소재가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인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볼 때. 네. 근데 이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범죄를 다루는 많은 작품들이 네. 실제 사건의 연장에서 네. 구체적인 실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네. 사실 작가님 작품들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간 어떤 이야기와 사건과 인물들 속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작가님의 어떤 작품 철학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스릴러 소설을 쓰시기 때문에 매번 그 고민하시는 게 '아 이번에는 누굴 죽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사건도 이야기도 반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굴 죽였을까?' 같은 작품은 또 색다른 느낌이 있었는데요. 초기의 아이디어 아까 이제 네. 제가 쭉 뭐 시놉시스를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초기에 뭐 어떤 장면, 어떤 설정이 예. 떠오르면 그걸 발전시키면서 작품을 쓴다고 하셨는데요. 작가님이 초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건 장편이 음.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학의 자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아까 처음하고 끝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하고 끝을 정해 놓고 그 중간을 잇는 다리가 길어 보이면 저는 장편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중간에 끼워 넣을 에피소드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감이 올 때는 단편으로 쓰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마침 인제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누굴 죽였을까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아 이번엔 누구 죽이지? 누구 죽이지?' 하다가 '그래. 누굴 죽였는지 모르는 이야기를 아. 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신기해했는데 음. 예. 홍학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죽인 건 아닌데 신체를 네. 옮겨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범인으로 몰리는 남자의 이야기를 쓰자.'라고 그냥 그게 떠올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개연성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님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그럴 만해. 자기가 안 죽였어도 이 시체를 숨길 만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의 도입부에서 독자님들이 읽다가 아이 이건 너무 억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작품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개연성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의 사건이 확 일어나는 걸까라고 하는 게 작가님 소설 초반에 항상 너무 말이 되게 담겨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초반에 몰입하게 되는 게 계속 읽어가게 만드는 힘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신고를 해야 그쵸, 정상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예, 행동을 예. 했을 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뭘 더 해야 되냐라는 이 사람의 조건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에피소드들이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은 계속 어떻게 괴롭혀야 애들이 더 험한 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인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범죄자들의 주인공인데요.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나 홀로 집의 두 도둑이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범죄자 두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코믹한 톤으로 쓰시기로 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린 거는 저희 작은 형부 때문이었어요. 저희 작은 형부 이름이 김형래거든요. 아, 근데 어릴 때부터 심형래라는 네네, 말을 네. 너무 들어서 그 네. 말을 너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설 속 등장인물이죠. 네네. 소설 속 등장인물이 김형래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한번 가진 사람을 써봐야 되겠다. 캐릭터로 써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어릴 때 그 친구들끼리 성을 붙인 앞에 이름 두 글자만 부르는 게 유행일 때도 있었거든요. 정혜연이면 야 정혜 막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게 유행. 그래서 김형래면 김형 이렇게 불렀을 거고 그러면 남자들 둘이서 김형, 나형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왠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려면 뭔가 건들거리고 뭔가 이런 그 좀 얌전하지 않은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한 장소가 교도소가 떠올랐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떠올라서 그런 작품들을 생각했는데 이제 교도소에는 자기가 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 죄명을 좀 부풀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전에 이제 저지른 얘기를 자랑처럼 떠들다가 이제 잡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엄청난 사기꾼과 자기가 엄청난 도둑이었다고 속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 재밌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거기에 맞는 분위기가 당연히 코미디에 가까운 분위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재밌는 게 2인조 주인공이 김형래하고 나형조입니다. 네네. 근데 둘 다 이름 가운데 형자가 있어요. 네네. 보통 이렇게 겹치는 이름을 두 주인공 이름으로 안 쓰거든요. 네. 주인공이 두 명이면 이 두 명이 각각 확실하게 인지되게 만들기 위해서 초성을 겹치지 않게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초성만 겹치는 게 아니라 둘 다 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하신 김형, 나형 이렇게 부르는 게 정말 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남자끼리의 호칭 같기도 하고 이름 앞자 두 글자를 그냥 부르는 거기도 해서 이게 되게 계산된 장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네, 일부러 그래서 김 씨는 흔한 성인데 나 씨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인물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좀 독특하게 만드는데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캐릭터도 네네. 조금 다르게 쓰고. 그쵸.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이 두 범죄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속여 넘기려고 하는 어떤 노인
요렇게 등장해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형래와 나형조라고 하는 동갑내기 40대 후반의 네.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로 귀가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한탕하자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예,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도모를 하기도 전에 그만 어떤 노인을 네. 차로 치였다는 감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뒤에서 노인이 넘어져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고 부딪힌 정도. 예. 네. 그래서 '도망가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네.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내가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면 내가 지금 이런 거 없던 일로 해주겠다 같은 식으로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네. 소설입니다. 그래서 2인조를 보면 초반에 그래서 아니 왜 이 할아버지 어디서 나온 거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것도 이제 끝부분에 가면 그것도 설명이 되죠. 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눈치채고 이렇게 사건을 맡기는 걸까라는 것도 궁금하고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네. 둘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된 걸까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풀려가면서 약간 가족 드라마이면서 네. 코미디이면서 이제 이런 약간의 스릴러와 범죄물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작품이어서 네. 읽으면서 계속 약간 아유 이 사람들아 하는 마음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지라는 궁금증이 같이 있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어서 아마 독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너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기 좋아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자 뭐 이 책을 쓰지는 않는데 뭔가 읽으실 때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갖고 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데리고 이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얘는 따라 들어가고 이게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나왔고 이 차를 훔쳐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경찰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개연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엉뚱한 일에 휘말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게끔 이제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에요. 네. 2인조는 그야말로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느낌으로 전개되는 게 매력적인데요. 2인조인 김형래와 나형조도 신기한 인물이지만 그들이 얽히게 되는 부자라고 추정되는 노인. 네. 예. 이야말로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범죄물인 것 같지만 가족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정혜연 작가님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품들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가족 이야기 아닌 것 같은 것도 들어가면 다 네. 가족들 이야기거든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그 가족과의 관계, 가족이 놓인 상황이 결국 지금의 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사건과 연관되게 만드는 이런 느낌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족의 관계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가정 스릴러 장르가 가족을 다루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가족을 그려내시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한테 가족 이야기가 매력적인 부분은 어떤 걸까요?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속하는 이게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범죄자들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건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가족한테는 좀 지나친 말이나 행동을 되게 쉽게 그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서 더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네. 남이 무슨 말을 했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가족 사이에서는 따지고 큰 싸움이 되거나 그게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가 나를 무시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연들이 붙으면서. 그래서 또한 가족이나 특히 이제 모성의 부성에는 이제 그게 옳든 옳지 않든 자식을 맹목적으로 감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야기를 풀어낼 때
공감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의 가족으로 겪고 느낀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 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보다 잔인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양면성을 가진 게 가족이라서 음.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저열한 속내 또 진심을 가장한 말들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이런 것들이 스릴러 장르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끊이지 않는 사건들이 엮여서 빠르게 굴러가는 속도감 역시 중요한데요. 2인조는 그런 균형감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속도감을 더하는 데는 퇴고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2인조의 퇴고 과정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문장을 다듬고 구성 바꾸고 뭐 빼고 더하고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더 쫀쫀하게 만들기 위해서 퇴고를 신경 쓰실 것 같거든요. 예. 그 2인조의 구성은 인제 크게 박청만이 아들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이 아들을 찾으러 가는 그 시퀀스와 찾아와서 이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퀀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구성을 하면서 아들을 찾는 과정이 쪼끔 길어지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여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에피소드를 좀 넣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서 집에 데리고 오는 과정은 오히려 짧게 넣었어요. 빨리 찾아와서 다른 사건이 빨리 붙을 수 있게 좀 당겨서 더 짧게 넣었고 그 아들을 찾는 데 많은 부분을 쓰다 보면 이제 늘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제 좀 네. 피했어요. 퇴고할 때는 문장을 좀 많이 다듬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아무리 내가 좀 잘 쓴 것 같아. 그래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저는 좀 삭제를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읽는 그 리듬과 속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애를 쓰고 그래서 제 작품에는 대부분 인제 장면 묘사 뭐 예를 들어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왼쪽에는 뭐가 있고 오른쪽엔 뭐가 있고 이불은 뭐가 깔려 있고 뭐 날씨는 잘 어떻고 안 뭐 이런 쓰시죠? 세세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면 쓸 때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넣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그 속도감 있는 이야기를 쓸 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감을 낼 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리듬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네. 이 중요하다는 거는 물론 잘 읽히면 좋지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 속도감 있게 잘 읽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가 길어도 안 되고 예. 너무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야 되는 문장이어도 안 되고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그 고백 쓰신 미나토 가나의 네. 작가님 그때 인터뷰를 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작가님도 이제 이런 굉장히 뭐 일본에서는 이야미스라고 불리는 약간 네. 심리 예. 계열의 범죄물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퇴고를 할 때 빨리 읽히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시는 방법은 퇴고를 할 때 소리를 내서 읽는데 네. 보통 소리 내서 읽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람의 저열한 속내나 진심을 가장 이렇게 쭉 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는 걸 생각하는데 이분은 완전 빠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사람의 저열한 속내나 진심을 가장 말도 이렇게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빨리 읽다가 꼬이는 데가 있으면 고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 문장도 꼬이지 않을 때까지 고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게 한 번에 쑥 읽히는 느낌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예. '아 이렇게도 퇴고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작가님도 혹시 그런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인제 감정에 따라서 지금 감정이 슬프거나 이러면 쪼금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만약에 싸우는 장면이나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나 막 이런 장면들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느끼는 장면들은 좀 빠르게 네. 읽는 그걸 리듬감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그 감정에 맞는 리듬을 예 음. 저는 찾아가면서 수정하는 것 같아요. 예.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작가 중에 정유정 네. 작가님 계시다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스릴러 소설
또 작가들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어떤 작가들의 작품에 빠져 계시는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 말고 영화도 보시는지도 같이 네. 듣고 싶거든요. 네네. 저는 인제 정유정 작가님도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초기 작품부터 정유정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 왔고, 예,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집필을 하시면서도 정말 다양한 소재를 다루시는 능력이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정말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하는 작가님이고, 그리고 늘 기다리는 작가님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바로 도나토 카리시라는 작가님이세요. 그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미로 속 남자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아, 스릴러는 이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질 정도로 정말 재밌고, 제가 스릴러 중에 제일 손에 꼽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공포 스릴러 작품을 쓰시는 작가님 중에 전건우 작가님이 계시는데요. 이미 인제 유명한 작가님이시지만 저는 그분 책을 읽으면 진짜 국내 장르 작가 중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잘 쓰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 취향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건우 작가님 책 중에 어두운 물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은 진짜 미쳤거든요.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장면 장면이 그냥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그래서 그 박정민 배우님이 성애나 작가님의 혼모노 추천사에 넷플릭스 왜 아, 보냐, 혼모노 맞아요. 읽으면 네. 내자 하셔서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저는 어두운 물이 그 말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저는 요새 캐대언에 너무 빠져 있고요. 근데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물은 거의 개봉되는 대로 다 보고, 한국 영화는 이제 장르 가리지 않고 다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제일 내 인생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살인의 추억을 가장 좋아하고, 네네. 예, 기담이나 인제 장화홍련 같은 음. 그런 미장센이 아름다운 그런 영화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 재밌었던 거는 쪼끔 되긴 했는데, 강하늘 배우님이 나오셨던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이 저는 네네. 재밌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포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공포도 좋아해요. 공포는 약간 미스터리하고는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미스터리에서는 사건이 딱 완결되어서 끝나는 네. 해결되는 네.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 공포에서는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예,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공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정상적이지 않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네. 결국에는 그게 귀신의 짓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좀 뭐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공포물에서도 반전이 있고, 맞아요. 미스터리는 계속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야 되고, 공포는 계속 공포를 줘야 되고, 스릴러는 계속 스릴을 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는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루는 어떤 실력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작업, 구조 같은 게. 그런 예. 작업 같은 것은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공포 스릴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가님의 소설은 재밌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도입부부터 인상적인 사건들, 기억에 남는 결말까지 정말 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 작품을 시작하실 때 이 글을 완성할 수 있겠다고 결정하고 쭉 써나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일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아까는 이제 장편이 될 만한 이야기의 크기가 되는가를 가늠하는 것이었다고 네네네. 하면, 이번에는 이거는 소설로 완성을, 단편이든 장편이든 완성할 만한 이야기가 되겠다. 혹은 요런 테마로, 이를테면 유괴라는 것을 테마로 몇 작품 더 써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작가님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인제 꼭 쓰고 싶은 한 장면이 떠오를 때 창작열이 제일 많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있고 그 에피소드 중에 어떤 한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사건과 마지막 결말이 있으면은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천재처럼 막 컴퓨터 앞에서 앉자마자 막 신이 내린 것처럼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라는 게 이제 시작과 결말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읽는 내내 재밌어야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중간 에피소드들 중에 뭔가 독특하고 독자님들을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한 장면이 있다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학의 자리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홍학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불쾌하다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학생과 어떤 나쁜 짓을 학교 안에서 벌이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시신이 걸려 있는 네. 그런 장면을 생각했고 유괴 날 때는 이제 유괴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시체로 나와 부모가 그런 장면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한 장면씩들이 있다면은 작업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주인공들을 괴롭히면서 점점 스릴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겠다. 야, 이건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수레바퀴가 막 굴러가는 느낌으로 스릴러를 읽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네. 등장인물을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괴롭지?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더 궁금해지지? 같은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창작 과정일 것 같은데 네네. 그 과정이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울면서 쓰죠. 그래서 울면서 써요. 그래서 신호를 써놓고 쓰면 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오히려 신호를 쓰면은 이렇게 창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딱 제한이 돼가지고 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주인공을 더 괴롭게 놀라게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때 너무 생각이 안 나서 괴로울 때 한번 제가 그 정명석 작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작가님께 나 이거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직 안 죽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직 안 죽었지 나 아직 그만큼까지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그냥 열심히 생각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떠올랐을 때 내가 짜릿하지 않으면 독자님도 즐거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 기준에서 에피소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한 방이 되는 전기가 딱 풀려나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정말 도파민 파티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죠. 이 부분에서 엄청 놀라실 거야. 막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네. 어떻게든 놀라게 해야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리뷰를 볼 때 그거를 딱 적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정말 놀랬다 이런 게 적혀 있으면 네네.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아니 진짜 홍학의 자리는 매 챕터 마지막 문장 모아서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 홍학의 자리 그 챕터별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챕터 내용을 뒤집으면서 끝납니다. 네. 네. 좀 그래서 막 내가 지금 되게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 네. 막 범인이 막 보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지롱 하고 딱 문장이 나오고 끝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이렇게 딱 압축적으로 네. 다시 뒤집고 하면서 쓰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게 네. 진짜 신기했었거든요. 네. 뭐 모든 작품을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소재별로 또 이야기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홍학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도 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당한 일이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예. 계속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혜연 작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인터뷰 같은 걸 하면 뭔가 특별히 좀 멋진 언어를 써가지고 아주 유려하게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작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뭔가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대화가 재미없으실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절 불러주신 것도 너무 영광입니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다혜님을 만난 것도 너무 영광이고 긴장 많이 했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작가님 그 행사도 많이 안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특별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말 직장인처럼 이렇게 월급날 있고 네. 연차 날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집필 활동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글을 쓰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책상 앞에 앉기가 힘든 그럴 때도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그런 기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파도가 온다 약간 이런 네. 마음을 또 갖게 돼서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재밌기도 했고 네. 좋은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들어서 너무 저는 다행입니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